만약 내가 부모라면요, 내 자녀가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전혀 의도치 않게 결과적으로 내 자녀를 가난하게 만드는 부모의 잘못된 금융 지식이 세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특히 취업한 자녀와 부모가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자, 그런 경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모의 잘못된 금융지식 세 가지는 자녀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알고 적용하면 자녀와의 소통, 대화도 훨씬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자녀를 가난하게 만드는 부모의 잘못된 금융지식 셋. 첫 번째입니다. 가끔씩 자녀가 취업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너가 내어라 하면서 돈을 벌고 소득 활동을 하니까 지금부터는 네가 내어라. 여태까지는 내가 내었는데,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입한 자녀를 위해서 그 보험을 자녀한테 던져주는 순간 자녀는 그냥 경기를 일으킵니다. 왜? 대부분 부모님들이 가입한 자녀를 위해서 가입한 보험들이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보험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보장성 보험, 두 번째는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보장성 보험만 보겠습니다. 대체로 보험료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럴까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만기 환급금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보장성 보험 80세 만기, 90세 만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만기 환급금이 있다는 것은 만약 자녀 나이가 지금 30세라고 하면 80세면 50년 뒤, 90세면 60년 뒤에인데 50년, 60년 뒤에 지금 몇만 원씩 또는 뭐 10몇만 원씩 냈던 그 보험료를 만기에 돌려준다. 자, 그때 그 돈은요, 그냥 휴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보험료는 많은 거죠. 보장 내용도 조금 따져 보셔야 돼요. 대체로 부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 부모님들이 가깝게 지내는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이 금융 지식이 조금 부족하죠. 또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지기도 힘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 세대는 원금 보장의 정서, 마인드가 단단하게 배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료조차도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돌려받아야 돼, 이 만기 환급금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거죠. 덕분에 보험료는 비싸고 가성비는 떨어집니다. 그것을 자녀 세대에게, 자녀에게 이제 월급 받기 시작하니까 던져주면 자녀는 경기를 일으킨다. 자, 그렇다면 보장성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자동차 보험처럼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금 없는 거. 자, 자동차 보험은 1년짜리잖아요. 1년짜리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1년이 만기가 되면 돌려받는 돈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수 보장형 위험 보험료만 100%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동차 1년짜리 보험 가입하면서 돈을 돌려받는 만기 환급금이 많은 구조로 가입을 하기 원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면 되는 거죠. 그것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대신에요, 이 장기성 보장보험, 즉 30년, 80세, 90세 이런 것들은 이 적립보험료가 있으면 만기 환급금이 있는 구조인데 그만큼 대신에 적립보험료를 없애고 최대한 줄이고 이 적립보험료 낼 돈을 차라리 순수한 장기 투자 ETF라든지 투자 상품으로 넣어 보십시오. 그것이 훨씬 그 돈이 계속 투자로 불어나고 언제든 찾아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보장성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해지는 거죠. 자, 저렴해진다는 것은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면 언제든 갈아탈 수 있고 중도 해지할 때 환급 손해도 없죠. 그죠? 돌려받는 손해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저축성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저축성 보험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가입한 연금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연동형이 많습니다. 왜? 원금 보장이 되니까. 자, 그런데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또 수십 년 뒤에 원금 보장이 된다. 자, 수십 년 뒤에 원금 보장이 된다는 것은 숫자는 원금일지 모르나 돈 가치로 따지면 엄청나게 적은 돈이죠. 그죠? 사실상 완전하게 그냥 앉아서 안전하게 원금을 까먹는 것이 금리 연동 저축성 보험의 원금 보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금리 연동은 시중금리 연동이잖아요. 우리가 돈 가치는 체감 물가, 장바구니 물가인데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의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따라서 이 금리 연동은 시중의 금리는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만큼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돈의 실제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자, 그것을 요즘 자녀들은 똑똑하니까 잘 압니다. 만약 자녀들이 이것을 모른다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즉, 장기 저축성 보험을 비롯한 장기 상품일수록 돈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끔씩 부모님들 중에서 투자성 변액 저축성 보험을 가입해서 자녀 보고 이제 네가 내라 하면서 던져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 자, 그 상품은 이제 펀드로 운용되잖아요. 이 펀드 등 상품 정보를 잘 모릅니다. 왜? 부모님도 금융 지식이 어둡죠. 그 다음에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투자성 상품들은 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누가 관리해 줍니까? 그런 문제도 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가난하게 만드는 부모의 잘못된 금융 지식 3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보장성이든 저축성이든 보험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은행 예적금입니다. 은행 예적금을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원금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물론 은행 예적금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앞으로 3년 뒤에 돈을 쓸 돈이야 하면, 또 2년 뒤에 쓸 돈이야 하면 이것은 투자 상품은 위험합니다. 원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은행 예금이나 적금을 저도 선호합니다. 그런데 3년 이상이 되면 투자 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이 되면 요즘 유행하는 ETF, 자, ETF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 평균에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 종목이 아닙니다. 이 ETF 등과 같은 자본주의 평균 성장에 투자하는 투자 상품을 먼저 고려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돈 같은 경우에는 이것조차도 3년 이상 내가 여윳돈이다 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안전마진이라고 표현하는 배당 있죠. 이 고배당 ETF 같은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 예적금을 부모 세대의 원금 보장, 자, 이것 때문에 앞으로 뭐 5년, 10년 이상 심지어 손자녀의 적금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손자녀 적금은요, ETF 같은 투자 상품으로 하셔야 되고, 자, 그랬을 때 그것을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넣어주려 하지 말고 똑똑한 자녀 세대, 그죠? 우리 자녀 부모 세대에게 살펴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라고 재량권을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자녀를 가난하게 만드는 부모의 잘못된 금융 지식 3번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3번째, 빚내어 집 사기입니다. 알다시피 부모 세대는 자산 형성에서 부동산은 항상 정답이었죠. 경제도 계속 성장했고 인구도 계속 늘어났죠. 자, 그런데 관련해서 2가지 팩트 최근입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연끌로 집을 샀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서 금융권에서 경매를 붙이는 겁니다. 이게 임의경매인데, 이게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니까 이게 10년이 넘는 세월 일이 흘렀는데 이미 경매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끌은 결과적으로 집값이 무조건 올라야 되잖아요. 올라야 되는데 이 영끌한 집들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오를까요? 자, 앞으로 오를까 내릴까는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이제 집값이 그나마 올랐다라고 할 때 이 세대수 증가, 즉 5인 가족이 4인 가족이 되고 4인 가족이 2인 가족이 되고 1인 가족이 되면서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독립하는 분가하는 세대마다 집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집값,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논리였는데, 문제는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요즘 점점 세대가 분화되는 것은 맞는데 그 분화되는 세대, 가구,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대부분 보통 20대, 30대이지 않습니까? 20대, 30대가 돈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 대출했는데 빚을 내어서 집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의 이 경제 침체 요즘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부동산은 서울, 강남 다 포함해서 한국의 부동산은 삼성전자가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낙수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요즘 삐뚤삐뚤합니다. 앞으로도 경쟁력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를 둘러싼 반도체 경제가 엄청난 치열하게 경쟁 구도로 가고 있고, 특히나 중국의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 자랑해왔던 초격차를 거의 따라잡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조차도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될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가 계속 따라잡기 시작하면. 자, 지금까지는 한국의 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의 반도체가 한국의 경제 그리고 집값을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삼성전자도 예전 같지 않다. 자,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이것들이 계속 역으로 맞물립니다. 이 이야기는요, 집을 필요한 자녀 수들은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반대로 고령화, 집을 팔아서 노후 생활을 살아야 되는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초고령 국가입니다. 65세 이상이 20%를 초과했지 않습니까? 자, 이 같은 비중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요즘 애 안 낳고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집값의 수요와 공급에 계속 엇박자, 역전 현상이 있는 거죠. 이 같은 현상은 한국의 경제, 특히 반도체 경제 침체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는 강남 집값을 다 포함해서 꼭대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환경일지라도 예컨대 역세권, 설세권, 숲세권,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 포함하더라도 문제는 경제가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예컨대 경제가 잘못된 국가들에 보면 인프라로 투자했던 것, 예컨대 지하철 같은 교통, 인프라로 투자했던 것조차도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물며 집이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 대출 엄청나게 해주는데 저는 정말 걱정되고 정말 답답합니다. 신혼부부 대출로 연끌해서 엄청나게 돈을 주면 그게 공짜입니까? 빚을 갚아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신혼부부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번 돈을 전부 다 이자 갚기에 바쁘면 그나마 집값도 안 오르면 그냥 파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정말 관계 당국자들의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고 신혼부부들한테는 정말 공짜로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줘야지. 그냥 연끌 대출, 자, 이것은 부동산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다. 저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부모 세대는 부동산이 정답이었지만 앞으로는 특히 자녀 세대에는 부동산이 정답이 아니라 부동산이 자칫하면 자녀를 엄청난 가난뱅이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 핵폭탄급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자녀를 가난하게 만드는 부모의 의도치 않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금융 지식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장성 보험. 두 번째, 예금, 적금. 그리고 세 번째, 빚내서 연끌, 집 사는 것 강요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부모 세대는 물론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고령화, 점점 은퇴도 길어지니까 부모 세대는 물론 자녀 세대가 다 같이 잘 사는 재정 관리를 계획하고 적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